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역대급이란 표현 요즘 종종 쓰이죠.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현상에 쓰일 듯합니다. 바로 역대급 물가입니다. 요즘 보면요,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라면에 김밥 하나 먹으면요, 10,000원에 육박해요. 가격이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도 지금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데요. 지금으로선 그냥 줄이고 아끼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자, SK 미국에 61조 투자한다. 절반은 친환경 관련돼 있다. 미국의 투자를 거액을 한다는 겁니다. 자, 미국 의원들을 만난 최태원 회장 2030년까지 수소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 투입한다. 여기에 엄청난 투자하겠다는 거죠.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최근에 전 세계 우방 국가들한테 공급망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중국을 압박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건가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오면 안 되는 걸까요? 약간 뭔가 아쉬움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올라만 가는 생활물가 아득합니다. 물가 얘기가 여기 일면에 나와 있어요. 10월 물가를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3% 넘게 올랐다. 9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겁니다. 식자재 같은 경우는요, 체감도 자체가 엄청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우유, 고기 등 사면 10만 원 훌쩍 넘어간다. 여기에다가요, 대출 금리까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오명 청산한다. 이재명, 문재인 정부와 선을 그었다. 이렇게 이 기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투기를 못 막아 국민께 허탈 좌절 드렸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란 표현을 7번 얘기합니다. 어떤 뜻인지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좀 해석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천대유는 만점, 경쟁업체 두 곳은 0점. 2015년 3월 당시 대장동 사업자 심사 때 2개 평가 항목, 이거 기준 위반 아닙니까? 이 기사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공소장, 김만배 영장에 명시했다는 겁니다. 뭔가 이 심사 때 점수 준 게 좀 이상하다. 이 기사는 이런 취지거든요. 편파적 심사로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한 거 아니냐. 지금 이 기사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뭔가 이 추가적인 해명,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생생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뉴스를 보실 때 이 뉴스는 왜 나온 거지? 이런 궁금증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깊숙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오늘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종군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종욱 동국대 대우교수 자리하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빛과 그림자. 이 표현을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면서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는 거는 본인의 몫이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다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9만 명. 이 무슨 숫자일까요?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원 투표 오늘도 ARS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9월에 당원이 되신 19만 명, 이 분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분들이 결정적인 뭔가
표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나 홀로 면접입니다. 며칠 됐네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했죠. 어제 압박 면접 형태의 어떤 면접을 가졌는데요. 혼자 면접을 받습니다. 약간 갸우뚱합니다. 면접은 원래 복수의 대상자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 면접. 그래서 나 홀로 면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생활 물가입니다. 앞서서 일면기사 때 전해드렸죠.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기사가 두 가지인데요. 내용을 좀 나눠서 다루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에선 집값 고통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선 고통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선대위 출범식에서 부동산 대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책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당과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상 실패한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박정희 거론하며 성장을 강조했다. 본인의 제일 공약이 성장,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꺼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가운데 표시가 돼 있어요. 박정희 경부 고속도로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 탈탄소 시대 질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장을 강조합니다. 굳이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내면서 경제 성장, 뭐 산업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뭐 많은 기사들이 오늘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요.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한 건지 어제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 공약은 바로 성장의 회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다르게 오르는 집값이 결혼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네. 부동산 문제, 집값 급등에 대해서는 허리를 숙이면서 사죄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집권하면 절대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오는 기사들이 있는데 부동산 문제를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럼 선긋기를 시작하는 건가?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들을 예. 결합해야지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데 예. 다 아시겠습니다. 중도층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꽤 높은 상황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부동산 문제거든요. 예.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소위 하나의 그 문재인 정부의 개선과 혁신의 관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혁신의 문제에 포커스를 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의혹이 있는 건 사실 예.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도 분명히 치고 나가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배임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프레임 변환을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핵심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마지막으로 본인이 계속 주장했던 기본 시리즈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관된 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중도층들의 지지들을 확산하기 위한 하나의 선거 전략적인 방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선긋기라고 많은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예. 선긋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7년도 정동영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 간의 갈등을 예. 이재명 후보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동영 그럼요. 후보를 도왔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 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친문 진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패배 이후에 10년 동안 추운 겨울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쌍방이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정도의 봉합은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오늘 어제 얘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큰 불협화음이 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어제 발언 중에 고통과 좌절, 그러니까 집값 급등,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 고통과 좌절 줬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고통과 좌절 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른바 강성 친문 지지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예. 몇 번을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다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을 준 건 사실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럼 어제 그 발언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공식화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그 실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그 부분과 관련된 정확한 대책들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 결과로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본인은 그런 내용에 대한 대책들을 통해서 고통들을 경감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명확히 선 그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어제 이게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영상에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종구 평론가,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경제 성장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추앙하는 대통령은 2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국회 회의실에 들어가면 그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는데 네. 자, 가만히 많은 분들이 어제 이 대목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경제 성장이라든가 새로운 신산업 얘기를 할 때 DJ 정부 때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은 것이 그렇죠. IT 산업 발전에 굉장히 굉장한 기반이 됐다. 출발점이었다. 예. 그리고 성장을 일으킨 거 분명하다. 근데 굳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슨 초고속 인터넷망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속도로 건설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김정일 교수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왜 박정희였을까? 왜 김대중과 노무현보다 박정희를 그렇게 부각시켰을까? 예. 안을 들여다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은 했어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처럼 언급이 어떠한 그런 그 역할이라든지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얘기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승리에 이어 이재명의 승리다. 이건 완전히 뭉뚱그렸잖아요. 약간 애매하네요. 그래, 그분들이 뭘 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두 번째는 또 반성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쌓아놓은 토대 위에 잘못을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겠다. 이 언급도 사실 뒤에 방점이 있잖아요. 잘못한 것들은 고치겠다 이것이 역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2번 언급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뭉뚱그렸지만 한 번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은 치적을 얘기했습니다. 즉 경부고속도로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2가지의 상징이에요. 예. 선도적이다. 즉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차가 없었어요. 거의. 예. 그래서 그 반대론자들이 고속도로 깔아봤자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당시 보도 보면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고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고속도로 깐 다음에 어떻게 됐죠? 물류가 기반이 돼서 사회 간접 자본이 기반이 돼서 사실은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제철도 예. 성공을 하고 중공업과 자동차 공업까지 완전히 그 길을 처음에 단초를 연 게 고속도로거든요.
의미는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상징을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즉 4차 산업혁명에서의 추진력. 그러니까 추진력. 어떤 반대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실행할 수 있다. 이재명이 하면 된다. 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산업화 시절의 어떤 실행력과 추진력과 유사하거든요. 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 자기가 그렇게 열겠다는 것과 예. 그다음에 그 선도적으로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을 내가 그 기반을 닦겠다는 의미.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예. 내 길을 걷겠다. 즉 지금 민주당 정부는 언제나 분배를 중심으로 하고 또 말씀하신 DJ와 노무현 예. 대통령을 승계하는 것이지만 그런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실용적으로 흥묘 백묘 어떠한 고향에도 상관이 없다. 나는 내 식으로 나의 어떤 실행력을 보일 것이다. 라는 선언. 그래서 이게 선긋기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이제부터는 선을 긋기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선을 긋는다라고 얘기를 한 셈이다. 저게 모습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징성을 가져오고 싶었다.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경선은 끝났습니다. 예. 본선은 51대 49 게임이에요. 그건 너무나 잘 압니다. 예.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지금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집토끼를 잡아야 되지만 예. 본선 가면 산토끼를 잡아야 그러면 돼요. 결국은 집토끼들은 집을 나갈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산토끼를 잡아와야만 내가 전략적으로 이 포지셔닝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보여야만 집토끼도 나갈 일이 없어지는 거죠. 산토끼들 저기 막 뛰어다니는 산토끼를 지금 잡으려 나가는 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네요 지금요. 굉장히 두 가지 대목 언제 많은 분들이 귀를 좀 잡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부여와 해석들을 하는 기사들이 오늘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어제 그 연설에요.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7번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뭐 대전환 5번. 이 정권 교체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이지만 대선 후보가 계속 본인이 당선을 가정해서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정부 얘기를 표현을 계속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부동산 관련된 기사 똑같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후보, 뭐 앞에서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 자주 썼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부인과 함께 등장하는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같이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후보자와 배우자 김혜경님께서 들어오 계십니다. 함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조심해서 계단이 높습니다. 조심해서 자리로 이동을 해주시기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입니다. 더 새롭고 더 유능한 4기 민주정부, 변화되고 혁신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용기찬 변호사. 이재명 정부란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후보 신분인데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정부를 계속 강조한 거예요. 과거에 대선 후보 중에서 이런 표현을 쓰신 분 좀 들어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듣죠. 아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0%대 후반으로 떨어진 결과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당 지지율도 사실은 20% 후반대로 떨어진 뭐 조사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어떻게 판단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다자구도로 표현되지만 예. 다자구도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후반대, 40% 초반대이기 때문에 그 지지 세력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이기기 어렵다는 이런 그 전략이 나오지만 1대1 구도라고 보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지지율도 지금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 해결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이렇게 성장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건 이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이재명 예. 후보가. 근데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하는 경우는 예.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민주정부 사기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 민주정부 계승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민주냐 보수냐 이런 부분, 진보냐 보수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은연히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영률을 깨겠다. 그리고 민주정부의 반성문을 대필하면서까지 잘잘못을
평가하기보다는 사실 잘못된 부분을 많이 부각시켰단 말이죠. 사실 뭐 사과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표현도 있지만 빛과 그림자, 그림자란 표현까지 등장을. 사실은 비판을 하지 않았지만 비판이죠. 잘못된 점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반성문을 형식을 빌려서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완화된 비판으로 보여지고 결국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대선 구도가 잡히면서부터는 1대1 구도에 맞는 비판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 자리에서는요, 이재명 후보와 대선 경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이낙연 전 대표도 뭐랄까요, 지지연설, 뭐 이런 이름의 어떤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 연설 중에 한 대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우리 민주당이 야당들보다 더 겸손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야 정당들은 그들만의 성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을 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눈으로 국가와 민생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의 정신, 민주당의 문화를 지키고 가꿀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연설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확실히. 조대진 변호사. 네. 겸손해라. 그리고 민주당의 정신, 민주당의 문화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거 해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결이 다른 얘기라고는 보지 않는데요. 뭐 이제 자신감, 뭐 이재명 후보의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예. 일단 그 부분을 이낙연 전 총리가 강조를 했거든요. 국민 속으로, 국민의 눈으로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을 하는 국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그런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여야 모두 공이 똑같은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그 앞으로 그 본선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응을 잘하라 이런 주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겸손하라.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을 때는 국민만 바라봐라. 약간 이런 취지의 조언인가요, 그러면은? 일단 뭐 이재명 지사가 제일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자신감만 갖고는 또 이제 국민들이 또 불편해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국민이 바라보는 그 부분을 잘 체크하라 이런 식의 조언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겸손하라. 아무튼 저 얘기도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이 대장동과 관련된 기사가 오늘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뭐 한 2가지 정도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신중하라 이런 입장을 낸 지 4분 뒤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장동 이 문제 이거 배임입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내용이 성남시는 불편했다. 이렇게 좀 해석도 됩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이에요. 퇴임을 앞둔 윤정수 사장이 직접 작성을 했다. 이 보고서를. 배임이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자, 이재명 후보 사장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이 윤 사장은 하고 싶은 얘기 보고서에 다 담았다. 뭐 이런 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상의 하나 이렇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검찰 수사입니다. 이재명 배임 적용 피한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죠? 소개 좀 드렸었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다. 이렇게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요. 윤찬 변호사, 좀 2가지 기사 잇따라 봤는데 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들은.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그 홈페이지에다가 보고서를 올렸죠. 예. 근데 본인이 다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일반 검찰의 수사 단계보다도 좀 앞서는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더니 공모지침 작성 단계에서 예를 들면 확정이익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확정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은 최소한의 이익 보장이죠. 예. 최소한의 이익 보장인데 최대한의 이익을 막는 정도의 수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더 이상 이익이 나면은 그걸 지분대로 가져오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됐었죠. 원래 지금.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최소한의 이익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가져라 이런 식의 공모 지침이 작성이 됐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엔 그런 게 문제였다라고 그렇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 자체가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했습니다. 배임이다. 네. 그다음에 사업 협약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예. 협약 단계에서도 그 공사 입장에서는 임대 부지만 갖고 고 나머지는 다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뭐 이사회 권한을 너무 많이 줬다는 거죠. 예. 화천대유 측에 예. 이런 것들이 다 배임이다라고 아예 단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뭐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 성남시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했을 내용으로 비춰진 건가요? 그러니까 성남시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원래 이제 성남 도계공 입장에서 보면 예.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직원과 민간 사업자들의 결탁이 있었다. 예. 배임의 공동정범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성남시가 저렇게 반발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면 배임의 공동정범이 돼야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아. 왜냐하면 배임의 민간 사업자들이 공모 정도가 아니고 공동정범이 돼야지만 그렇죠.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했다고 그렇죠. 돼야지만 회수가 더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그래야지만 민법 103조가 적용돼서 무효가 돼요. 예. 그럼 무효가 되니까 부당해서를 환수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성남시 입장에서 반겨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왜냐하면 성남시 입장에서도 경기도의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걸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렇다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저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본인들한테 유리한 입장인데 예. 저것을 왜 신중해라라고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성남시 산하니까 아마 어떤 지휘관계 뭐 이런 관리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업무상 관리 때문에 감독 좀 불편했나요? 업무상 관리 감독 관계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것을 하지 마라라고 감독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더 해라라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성남시 입장에서도 성남 도계공의 저런 홈페이지 게시 글이 본인들의 지침에 사실은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걸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뿐이 없는 것이죠. 다른 이유들을 상정하기 어려워요. 정치적 이유라면은 이재명 후보에 말씀을 대한 하시는 건가요? 부정적 여론이 일 것이 뻔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게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그 과거에 그 관련된 인물들 사이에 그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게 주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지만 실제 성남 도계공의 설립 단계부터 실제는 이재명 지사가 관여가 됐던 건 맞죠. 설립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맞고 예. 이재명 지사의 지침 중에 확정 이익을 해라라는 지침하고 건설사를 배제하고 금융사를 넣어라 이런 지침이 있단 예. 말이죠. 근데 건설사의 경우에는 땅을 소유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따라서 금융사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에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보면 사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의 단초가 될 수 있죠. 아무튼 대장동이 의혹 이슈가 좀 아직 계속 남아 있어요. 그 수사는 진행 중이고요. 앞서서 두 번째 기사를 소개했지만 검찰 쪽에서 아직까지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어떤 내용까지 좀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에는.